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5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고 난 뒤 젤렌스키와도 회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서서히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러시아를 압박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식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의 긍정적 신호이긴 합니다. 이스탄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협상은 서방 언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CNN은 협상이 예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끝났으며 두 대표단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들이 갈등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스탄불 회담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술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스페인의 푸블리코는 키예프가 젤렌스키의 익살스러운 언행에 기반한 외교에 의존함으로써 엄청난 근시안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벌리너 자이통은 모스크바가 이스탄불 협상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젤렌스키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하계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 전선에서 키예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늦어질수록 젤렌스키 정권은 영토만 더 빼앗길 뿐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은 러우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유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면서 푸틴이 휴전 협상을 구걸하고 싹싹 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박사님은 러시아 정예병 다 날렸다. 갑자기 푸틴이 말 바꾼 이유, 러시아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 전에는 피눈물 나기 직전인 러시아, 러우 전쟁 180도 뒤집혔다는 썸네일을 내걸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한국 지식인들이란 사람들의 견해는 매우 독창적입니다. 젤렌스키가 푸틴을 이스탄불에서 만났다라면 백악관의 쓸데없는 입스름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스페인 기자 후안 안토니오 산즈가 현지 매체 푸블리코에 쓴 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산즈는 젤렌스키가 푸틴을 미디어 함정에 유인하려 했지만 모스크바는 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도전하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면서 푸틴이 대화를 연기로 바꾸려는 젤렌스키 시도를 폭로함으로써 그를 굴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푸블리코의 안토니오 산즈는 젤렌스키가 처음에 큰 소리로 발표했던 양자회담이 키예프 지도부의 정치적 근시안성과 외교 절차 위반으로 인해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차원의 예비 협상이 있어야지만 최고위급 직접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젤렌스키가 이스탄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자는 요구를 한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도 젤렌스키를 광대이자 패배자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이스탄불 협상의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진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정치범 문제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친러시아적 견해로 수감된 우크라이나인은 13,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지방 교도소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억압적인 체제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됐고 이런 사람들을 포로 교환 형식으로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메진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치범들과 관련된 극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 두마 의원 드미트리 쿠즈네초프와 자카르 프릴레핀이 이를 위해 메진스키에게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감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3,300명 이상이
친러 활동 혐의로 종신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협력했다는 혐의나 친러시아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혐의로 1만여 명이 미결 구금시설과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즈니에초프 의원은 러시아가 이 1만 3천 명의 운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치법 연합 의장인 라리사 쉐슬러는 1만 3천 명의 정치범 중 최소 3분의 1이 여성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에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미성년 수감자와 정교회 사제들에 대한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치범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스탄불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권 옴부즈맨을 대표로 하는 별도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인 협상대표 블라디미르 메진스키는 1954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이양된 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의 정치적 이익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르쇼프가 베리아슬라브 조약의 300주년인 1954년 초에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아슬라브 조약은 카자크의 헤트만, 즉 족장인 모흐단 스멜리츠키가 루스 자르국의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에게 자기네들을 지켜달라며 복속을 맹세한 사건입니다. 메진스키는 또 이에 앞서 1953년 스탈린의 비밀경찰 수장이었던 베리아가 총살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후르쇼프가 베리아를 제거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리아는 후르쇼프의 뒤를 캐고 다녔습니다. 특히 후르쇼프가 도네츠크의 탄광 노동자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스탈린은 그 경력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보고 베리아를 시켜 조사해왔습니다. 메진스키는 후르쇼프가 집권 초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지지와 표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후르쇼프가 개인적 권력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렉토리 다스토옙스키를 입력하시면 블라디미르 메진스키의 러시아 역사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가 예카체리나 여제를 설명하는 건데 진행이 아주 정갈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떠들면 연예인들이나 학생들이 주변에서 쓸데없는 추임새를 넣으면서 어머 진짜요? 그러는데 메진스키의 강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픽도 좋고 역사적 배경 설명이 아주 충실합니다. 러시아어나 슬라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적극 추천합니다. 러시아사의 모든 챕터가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렉토리 다스토옙스키를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러시아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러시아어를 모를 경우 영어 자동 번역을 켜고 보면 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